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몇 개 모아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긴 한데, 나이대별로, 세대별로 몇 개 정도 보유하면 좋은지가 좀 있었고요.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점, 대략적인 기준, 그게 100개냐, 10개냐, 1개냐, 이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너무 이제 무턱대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적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략적인 기준점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장 합리적인 조건들과 가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나온 숫자들이 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네. 뭐 이런 피드백도 있고요.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이대별, 그러니까 은퇴를 65세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뭐 나이대가 뭐 35세인 분들은 은퇴까지 30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한 45세인 분들은 20년이 남았잖아요. 나이가 지금 60세인 분들은 5년밖에 안 남은 거죠. 5년. 그렇다고 막 65세에 딱 은퇴하진 않긴 하겠지만 5년 정도 남은 사람이 5년 정도 더 일을 해서 모을 사람들이 몇 개 정도를 가지는 게 좋으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세대별로 좀 특징이 있죠.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시간 부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부자란 게 아니라 은퇴까지 시간이 30년, 40년이 남은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인 겁니다. 돈은 지금 없죠. 목돈은 없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0대가 비트코인이 하나가 꼭 필요한데 20대가 하나가 필요할 필요 없죠. 20대는 40년이라는 시간 뒤에 필요한 개수니까 20대는 0.1개가 아니라 0.01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 이 30년이라는 그런 게 이제 이 20대하고 30대의 특징이고요. 40, 50대는 저도 여기 지금 해당되긴 하는데 실제로 은퇴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지는 이 화폐의 가치, 이 구매력들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 자산을 잘 설계해놔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에 적절히 잘 들어가 있어야 인플레이션 방어가 또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40, 50대는 중요한데 이 세대가 소득도 사실 제일 많고 근데 지출도 어마어마하죠. 일단 40, 50대 그들도 써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많이 나가고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나가신 분이 있고 그런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시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40, 50대들한테는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로 좀 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험 삼아서 구성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진짜 내 자산이 그 물가가 막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산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포함이고요. 이 비중을 5에서 10%가 아니라 훨씬 더 키워서 내긴 하겠지만 못해도 5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60대 이상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으신 자산들이 좀 많이 있으신 편들이긴 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뭐 지출은 좀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버는 거는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한 뭐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지금 돈이 막 부족해서 위험 자산에 막 자산을 다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단 말이에요. 다단계 이런 상황이 이때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 좋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이 자금 자체를 전부 다 막 비트코인 다 올인하거나 이런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것들은 이제 충분히 좀 안정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바꿔두기 이런 거 중요하고 이따가 필요한 개수가 좀 나오니까 그런 거 좀 맞춰서 좀 더 설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은퇴까지 필요한 연도, 그리고 은퇴 후에 지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요 연령대별로 은퇴 시점에 필요한 월 필요 금액, 요거는 현재 부부 기준으로 월 29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거 기준으로 해서 연 한 4% 정도가 체감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매년 4%씩의 체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35년, 20년, 15년, 10년, 5년 뒤에 내가 필요한 돈의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나리오 1과 2에서 필요한 비트코인 개수인데요. 그 시나리오 1은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액추얼한 거. 공격적인 거는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하는데 저는 그냥 보통 수준으로 앞으로 15년은 연평균 25% 성장, 은퇴 후에는 15% 성장. 이게 시나리오 1이고요. 앞으로 15년은 연평균 20% 성장, 그 이후 15년 이후는 이제 연평균 10% 성장.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나눠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량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최근에도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난번 영상에 나갔을 텐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은퇴 설계를 해보니 기존에 4%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4% 룰은 주식 채권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게 하는 매월 출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4% 룰이 아니라 8% 룰을 적용했을 때 가장 비트코인 특성에 맞게 30년 동안 자금 고갈되지 않는 플랜이 나왔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래서 가장 업데이트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8% 룰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가장 처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구글 시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머리 아프시면 마지막 결론만 보셔도 되고, 근데 대략 요 흐름을 또 뭐 이해하셔야 여러분 응용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은퇴 나이를 65세로 가정해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30년을 산다고 가정했고요. 아까 요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현재 기준 생활비가 290만 원, 약 300만 원. 그리고 정책 인플레이션이 한 2.5%인데 체감 인플레이션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라는 거죠. 4%. 그러니까 지금은 290만 원이지만 나중에 10년, 15년, 20년 뒤는 훨씬 더 크다. 생활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성장률. 요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을 말하거든요. 예상 성장률을 지금은 25%, 15%. 이것도 이제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대로 해볼게요. 시나리오 1은 앞으로 15년은 25% 성장, 연평균. 그 뒤 15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5% 성장입니다.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9만 불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치가 나오냐? 원화 기준으로 바로 볼게요. 나이대가 있죠, 왼쪽에. 30세, 45세, 50세, 55세, 60세. 그리고 우리가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은퇴까지 필요한 시간은 35년, 20년, 15년, 10년, 지금 60세인 분은 5년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30년씩을 다 보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요 각 나이대별로 그들이 65세가 됐을 때 매월 얼마가 필요하냐. 요거를 체감 인플레이션 4%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 60세인 분은 앞으로 5년 뒤에 은퇴니까요. 5년 뒤에는 이 체감 인플레이션 4%를 적용을 하면 290만 원이 아니라 352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10년 뒤는 매월 4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50세는 매월 520만 원 정도는 생활비에 필요하다. 앞으로 20년 뒤는 635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매월 필요한 금액들을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최소 생활비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본인이 조금 더 여기서 더 쓰실 거면 여유롭게 여행도 다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뭐 이렇게 더 즐기실 거면 이런 기준이죠. 나는 지금 300만 원으로 안 돼. 300만 원으로 택도 없어. 나는 600만 원 정도는 필요해.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다 2를 곱하시면 됩니다. 2를. 자, 여기서 이제 넘어와 보면 오른쪽이 이제 4% 룰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팔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제가 봤더니 비트코인은 4% 룰이 아니라 8% 룰이 더 비트코인에 맞는 지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인출 금액인 거죠. 안전 인출 금액. 그래서 8% 룰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 결국 이 은퇴 시점에 필요한 금액보다 이 8% 룰로 했을 때 첫 해에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8% 룰이 은퇴 시점 필요 금액보다 더 넘어서는 요 순간, 요 시점에 비트코인이 필요한 개수가 옆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60세인 분이 5년 남았잖아요. 1.33비트 정도를 보유를 하면 5년 뒤에 이 8% 룰을 가지고 한 352만 원 정도를 첫 해 인출해 쓸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필요 금액보다 좀 넘어서는 금액이죠. 그리고 10년 남으신 55세 같은 분은 55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10년 뒤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요 정도의 수량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0.5개, 0.53개. 앞으로 15년 뒤, 지금 50세 분이죠? 그럼 0.21. 지금 45세, 지금 제가 45세보다 조금 적거든요.
0.13개만 필요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적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0.1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0.13개로는 택도 없죠. 왜냐면 뭐 생활비도 써야 되고 자녀 교육비도 나가고 막 등등 하니까. 그러니까 65세 시점,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최소한 이 숫자는 보유하고 있어야지 8%를 가지고 요 자산 갖고 있는 첫 해 8%를 팔아서 생활비를 쓰더라도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 요 의미입니다. 네. 네, 여기 제가 옆에 보면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15년 이내는 25%, 15년 이후는 15% 성장을 기준으로.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자, 근데 아까 이게 시나리오 1이고요. 시나리오 2로 해볼게요. 좀 더 보수적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퍼포먼스가 좋아요. 가격 이제 시뮬레이트 하면. 물론 1년 6개월 단위에서는 늘 뭐 손해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한데 장기적 시계열에서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자체는 좀 더 늘 보수적으로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요거를 15년 이내는 20%, 15년 이후는 10% 정도 성장률 나눠가지고 요럴 때 필요한 개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60세는요, 1.63개가 필요합니다. 1.63개. 지금 55세인 분, 앞으로 10년 남으신 분은 0.8개. 지금 50세, 15년 남은 분은 0.39개. 자, 우리가 은퇴 준비하면 한 10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한 15년 정도는 해야 되죠. 15년 정도 한다고 치면 15년 뒤에 0.39개가 있으면 충분히 아마 노후에 큰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10년 준비한다고 치면 0.8개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략 정리 좀 되셨죠? 우리가 뭐 30세까지는 너무 먼 미래고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가보더라도 우리 근접한 한 뭐 45세, 50세, 55세, 60세 생각보다 더 적으시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서 더 공격적인 투자로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비트코인 지금 3개 있는데 이걸 더 늘려서 막 10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10개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또 팔아서 이 사이클 노리고 하락했을 때 더 살려고 이런 전략을 펴거나 뭐 알트코인을 사서 알트코인으로 수익 봐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사가지고 개수를 더 늘려보려 하거나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다. 그중에 일부는 성공하겠지만 근데 성공 확률이 낮은 그 한번 실패했을 때 얻어야 되는 상처가 큰 거죠. 치명타인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꾸준히 잘 모아가는 전략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세대별로 필요한 은퇴 시점에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트코인 개수를 여러 가지 좀 가정을 좀 넣어가지고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모아야 되는 수량들을 머릿속에 좀 윤곽을 잡을 때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몇몇 영상에서도 몇 세까지 모아야 되나 수량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 숫자랑 좀 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좀 다른 이유는 계속 하면서 조건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조금 더 비트코인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 수량들이 줄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도 잘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모아가는 한 해가 좀 되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잘 모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인출 플랜을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았던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팔아서 쓸 때 우리가 노후하는 그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냐. 그래서 기준치로 제시해드렸던 게 과거에 뭐 4% 룰도 있고 4% 룰은 주식 채권의 비중으로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하는 자산에 맞는 4% 룰이었고요. 은퇴까지 모았던 자산의 4%를 이제 은퇴 시점에 팔아서 매년 4%씩 거기 인플레이션만큼 더 얹혀서 파는 형태였고요. 8% 룰은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퍼센테이지였는데 비트코인의 성장률을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은퇴 시점까지 모았던 자산의 매년 8%를 이제 팔아서 이제 생활비로 쓰면 거기에 이듬해에는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더 얹혀서 8% 플러스 인플레이션 얹혀서 매도해서 팔았으면 이게 쭉 그렇게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룰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좀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래의 어떤 예상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간의 비트코인이 뭐 연평균 20% 성장한다면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10% 성장한다면 또는 15% 성장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컨텐츠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미래 말고 우리 과거에 특정 지점에서 요 8%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현금화를 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었고, 그렇게 썼을 때 그 원래의 자산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대신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한번 대신 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옛날로 올라가면요, 왜곡이 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할 때 보통 2017년도부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진입을 했죠. 그때 많이 가격이 올랐기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고, 그게 9년 전이거든요. 최근 9년간의 이 8% 룰을 적용했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이 2021년도거든요. 지난 5년간에 또 8%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었을까를 한번 대신 한번 숫자로 넣어서 보면, 아, 나중에 내가 은퇴 플랜으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를 모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8%를 가지고 매도해서 쓰면 약간 이런 흐름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은퇴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딱 모았다고 가정을 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1일에 한 1,000만 원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2017년도 1월 1일, 9년 전이에요. 9년간 1,0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매년 이 8% 룰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노후 자금으로 썼을 때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를 해본 겁니다. 먼저 봐볼게요. 근데 2017년도 1월 1일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8.6개네요. 그때 1월 1일이 116만 원이라서 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까마득한 가격이기도 한데, 아마 10년 뒤가 되면 2026년도의 가격이 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깊은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시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월 1일에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이 딱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달러 기준 가격에서 당시 환율을 곱한 원화 가격입니다. 근데 당시 한국 가격은 워낙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한 40%, 50%까지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달러 기준에서 환율만 곱한 가격이고, 연간 8%니까요. 요거를 매월 매도를 한다고 치면 0.667%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을 매도를 했다. 우리가 8% 룰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8.6개가 첫 번째 달에는 0.057개가 매도고, 이때 가격을 곱하면 처음에 작네요. 66,000원 밖에 안 되고, 두 번째 달에는 63,000원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매달 0.667%씩을 매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쓰는 거고요. 그거를 언제까지?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금액이 작았는데 2024년도 정도가 되면 똑같이 0.667%를 매도를 해도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184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언제까지? 2026년도 1월 1일 지금까지 9년 동안 계속 8%를 가지고 계속 판매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단순하기 위해서 그 인플레이션율만큼 원래 더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감안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터프한 계산이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매년 8%씩만 팔았다. 그걸 매월 팔았다. 매월 파니까 0.667%씩 팔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9년 동안 총 팔아서 현금화해서 쓴 금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요, 놀라지 마세요, 5억 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8%로 팔고 9년 동안 1억 5,900만 원을 이제 계속 팔아서 쓰고요. 남아있는 금액. 근데 분명히 이거 2017년도 1월 1일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매년 8%씩을 팔아서 이제 생활비를 썼는데 9년 뒤에 남아있는 보유액은 5억입니다. 비트코인 개수는 4.1개네요. 이제 아까 월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월간 평균을 해보면 140만 원 정도, 월 평균 140만 원 정도를 팔아서 쓴 것이 됐다. 뒤로 와서는 좀 금액이 크죠.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어떤 분이 비트코인의 성장률을 보면 8% 룰이 아니라 15% 룰을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의견 주신 분이 있었어요. 뭐 맞아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15% 룰도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제가 15% 룰도 넣어서 해본 게 옆에 시트입니다. 15% 룰로 하는 건 뭐냐면 매년 은퇴 준비를 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15%를 매도를 해서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개수는 좀 줄어들겠죠. 매월 1.25% 정도를 판매와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총 현금화된 게 좀 커지죠. 1억 9천. 월 평균으로 하면 이제 174만 원 정도 되고요. 요때 잔액이 2억 6천이 남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월 평균 금액이 조금 더 썼는데
남아있는 잔액은 훨씬 더 작죠. 이건 5억이고 2억 6천이고 그렇습니다. 뭐 15%가 좋긴 한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있는 거를 많이 팔았으면 팔았을수록 이후에 성장이 됐을 때의 수익을 많이 못 누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실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너무 오랜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가져봤습니다. 2021년도 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한 1억 원어치 정도를 준비를 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매월 8%를 맞게 팔아서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도 처음에는 이제 8% 파는 게 매월 한 60만 원, 80만 원 또는 조금 비트코인 올랐을 때는 130만 원, 134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하면 이것도 이제 총 61개월이에요. 총 매도한 금액은 한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월 평균으로 하면 116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도 2021년 1월 1일에 이제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서 8%로 했고 매월 월 평균 116만 원 정도를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었고요. 그랬는데 61개월 이후 딱 지금이죠. 전체 자산 평가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게 결국 나중에 비트코인 쭉 모았을 때 뭐 8%룰이든 뭐 4%룰이든 또는 오늘 여기 예시로 넘어봤던 15%룰이든 했을 때 계속 팔았었는데도 이제 전체 보유액 자체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연금 플랜을 하고 인출 전략에서의 핵심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는 미래 것만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서 최근 5년 또는 최근 9년간을 했을 때 이런 가격의 흐름이 좀 있었더라. 15%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쭉 팔아선 금액이 이제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평균으로 하면 17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남아있는 거는 1억 7,80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느낌이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인출 전략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좋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 개수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거를 가장 완만하게 하면서 인출 전략을 잘하는 전략으로는 지금은 제가 100%를 다 8%로 해서 이제 매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후에는 비트코인 담보대출과 하이브리드로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8%를이면 한 4% 정도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뭐 담보대출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뭐 바이낸스에서 연 한 4% 정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전통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 담보대출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뭐 10% 언더겠죠. 한 5에서 7%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뭐 계속 뭐 4%를 8%를 하면 30 고갈 안 된다. 그것만 좀 했었는데 실제로 과거 기간에 팔았으면 어느 정도 되냐. 계속 팔았었는데 잔액이 늘어나잖아요. 이건 이유는 2017년도부터 2026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9년간은요. 연평균 성장률이 65%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65% 성장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월 146만 원씩 찾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숫자의 금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연평균 65% 성장이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2021년도부터 5년간은 이제 계산해보니까 연평균 25% 정도 성장돼요. 왜냐하면 21년도 1월 1일이 가격이 좀 급등했었던 시기고 지금은 좀 급락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나온 거긴 해요. 25%. 아마 타이밍을 조금만 더 이렇게 다르게 하면 더 큰 수익률일 텐데 연평균 25% 정도 했을 때 이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년간 전망하는 거는 25%에서 크게는 한 35%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거둘 거다. 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하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을 나중에 인출을 할 때 이런 전략으로 하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걸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댓글들을 또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일단 세금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퇴나 장기 투자로 이 자산을 좀 모으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이 전환이 됐을 때 문제가 없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인데 이게 뭐가 걱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퇴 자산
노후 준비로 모으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노후 준비로 모은 자산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물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론은 이제 사실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를 하는데, 시간이란 조건을 우리가 길게 부여를 하면 투자에 대한 승률을 봤을 때 일단 과거 기준으로는 무조건 100%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100%에 가까운 싸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진 돈,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돈, 6개월 뒤에 써야 될지도 모르는 돈을 이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거거든요. 그나마 비트코인은 좀 적고요. 이게 비싸 보이잖아요. 이게 비싸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다 보니까 큰 손실을 많이 보는데, 그냥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면 사실은 그런 확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짧은 돈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긴 돈,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장 찾지 않아도 되는 돈,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버틸 수 있는 돈, 이런 돈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승률은 이제 100% 올라가고, 이제 승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익률도 보면, 제가 오늘 이 데이터를 또 안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를 예전에 되게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1년 뒤는 뭐 마이너스 30%, 50% 될 때도 있어요. 하락장 만나면. 근데 2년 지나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은다고 쳤을 때 50% 수익률 이상이 될 확률이 거의 7, 80%가 됐고요. 3년이 지나면 거의 한 8, 90% 다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면 기본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들을 이쪽 시장에 넣었을 때 만약 비트코인 지금 뭐 여기서 30%, 50% 더 하락되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 시간에 있는 돈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는 앞으로 화폐가 이 달러에서 코인으로 바뀔 것 같대요.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보고 자기 공부를 해보니, 그래서 앞으로 달러에서 코인으로 화폐가 바뀔 거니까 이 코인을 장기 투자로 모아가는 게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분 좀 듣긴 들었는데 너무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사라지고 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날은 뭐 저희 생애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생에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화폐가 바뀌진 않더라도 달러 발행량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많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법정화폐는 원화 발행량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를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오르는 우리가 자산을, 은퇴자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도 빨간색 그래프 되면 최근 5년 보면 벌써 한 35% 늘었고요. 미국이 그나마 좀 적게 늘었는데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시계열을 5년, 10년 늘려다 보면 10년 기준에 한 2배 정도 통화량 많이 늘어있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통화량은 왜 계속 늘어날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을 장기 투자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 통화량은 왜 계속 늘어날까라는 겁니다. 안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생각했을 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통화량 늘어나는 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는 표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 살기 좋아야지 우리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다는 얘기는 경기를 부양을 하면 좀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표를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표를 주지 않죠. 그러면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돈 푸는 겁니다. 돈 풀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나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한국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푸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경기가 그래서 부양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 그 세금을 걷거나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는 행위는 인기가 별로 없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잘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는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고 자꾸 시장에 돈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를 봤을 때도 이 통화량 증가를 멈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기술 패권들 경쟁들을 많이 하면서 뭐 AI, 반도체, 뭐 에너지,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막 천문학적인 자본들을 막 투입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지금 이 패권을 잡아야지 앞으로 30년간의 이 국가가 어떤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려면 결국 부채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통화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를 할 때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를까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통화가 증가되면 모든 명목 가격이 다 오르긴 해요. 뭐 밥값도 오르고요. 모든 생필품값들이 다 오르는데 부동산도 오르고 이제 특히 공급이 고정된 희소한 자산 있죠? 그런 가격들이 더 빠르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쉽게 늘어나는 자산 있잖아요. 공급이 쉽게 늘어나는 재화는 단기적으로 막 그 수요 때문에 급등을 하더라도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다시 증가하니까 그 다시 원래 이제 균형가로 돌아오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네요.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으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또 생산을 많이 해버리니까요. 가격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이 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소하다는 특징이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 통화량이 고정이 된 비트코인 같은 자산, 금도 좀 해당되고요. 이런 자산이 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암호화폐는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정화폐는 막 돈이 풀리는데 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는 코인을 사야지 이러면서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저거긴 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화량이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코인들을 장기 투자 자산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수하는 투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코인들을 분산으로 같이 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좀 사고 섹터별로 AI 코인도 넣고 레이어 1, 뭐 플랫폼 코인도 사고 뭐 메타버스, 뭐 디파이, 뭐 프라이버시 코인 섹터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코인이 그런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는 되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다양한 섹터별로 코인들을 다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적립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이게 상관성이 거의 1에 가깝거든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 나머지 코인들은 섹터 상관없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나마 이게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알트코인이 더 많이 과거에는 올랐는데 그것조차도 뭐 최근 1, 2년은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니까 썩는 필요가 더 없어지긴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로서는 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넣는 이유는 그 비트코인이 오를 때 좀 덜 오르더라도 하락을 할 때 좀 덜 떨어져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이 코인끼리 다 섞어 놓으면 그런 효과를 전혀 못 내는 거죠.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인들을 이렇게 막 나눠서 이렇게 타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같이 넣어서 은퇴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자산 정도가 저는 이제 이더리움 정도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과거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 섞은 거 뭐 7대3이든 5대5든 반드 섞은 거를 가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하나만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 수익률이.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굳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섞어서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크립토로 은퇴 설계를 할 때 이더리움에 일정 포션을 넣어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 보면 나올 건데요. 이더리움이란 자산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좀 갖추게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이더리움 정도는 좀 섞어줘도 좋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인프라로 될 것이고 토크나 자산, RWA라고 부르죠. 앞으로 대부분 자산 토크나 되니까 토크나 될 때도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고 이게 큰 방향에서 되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인프라를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환경에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굳이 썩는 게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앞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걸 한 3가지 정도 나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 안정형이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100% 여기서 100% 하는 거는 이 디지털 자산 중에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100% 하면 되고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의 미래가 그래도 크립토 중에 가장 안정적이긴 하니까요. 장기 존속성도 되게 높고
그리고 희소하고,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빅테크 기업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써줘야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가격이나 이런 흐름들도 우리 기존에 뭐 파워로우 법칙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예상되는 성장률도 한번 얘기 나눠보긴 했었는데, 조금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이게 저는 이 중립적인 성향을 좀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한 7에서 80%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30% 정도 같이 해서 좀 같이 모아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약간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방어하고 구매력을 유지하는 좋은 자산,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 중에서도 약간 성장형 자산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설사 이제 이더리움이 뭐 경쟁 플랫폼 좀 밀려서 하더라도 비트코인 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경제로서의 인프라로 많이 작동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성장성이 좀 높을 때 이제 30% 배정한 것 때문에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스테이킹 이자를 연 한 3에서 4%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보조 수입의 역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더를 스테이킹을 해두면 1년에 한 3이더 정도, 4이더 정도를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장기 복리로 하면 이 효과도 있으니까.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5대5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다 뭐 암호화폐라 가지고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이란 자산을 또 한 10에서 15% 정도 같이 배정을 하면, 금도 요즘은 거래소에서 금 토큰이 또 있어요. 금 RWA, 뭐 테더 골드라는 것도 있고, 뭐 팍소스 골드라는 것도 있고, 한국 거래소에만 금 토큰을 같이 또 비중을 넣어서 하면 아마 요거보다는 좀 더 가치가 안정되게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이거를 뭐 과거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를 비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뺐는데, 이후에는 요 비중 가지고도 한번 뭐 숫자적으로도 보여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약간 개념적인 포트폴리오 비중들을 한번 나눠보긴 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번 섞어서 하는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통화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가장 공급이 고정된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과거 기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굳이 뭐 포트폴리오 나눠서 한 것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낸 건 아니었지만, 이더리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 인프라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의 비중을 일부 좀 섞는 것도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 안정적인 분과 좀 중립, 좀 공격적인 분들은 이 정도 비중으로 해보면,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또 별도의 연 이자, 스테이킹 이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보는 게 좋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금을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